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국과 러시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두 나라는 최근 들어서 이제 관계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러시아가 철저하게 이제 중국에 의존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많은 것들을 이제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어떻게 보면 동등한 상황에서 서로가 뭐 긴장 관계, 협력 관계 이런 거를 이어가다가 지금은 이제 중국한테 되게 일방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이제 중국 우위의 일방적 관계에 대한 좋은 샘플이 나와서 오늘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화면 보시면 여러분들 딱 보시면 아실 만한 이제 파이프라인이 보입니다. 이름 멋있죠? 시베리아의 힘, 파워 오브 시베리아라는 이제 가스관입니다. 즉 러시아에서 넘쳐나는 이 시베리아 지역에서 생산되는 가스를 중국으로 보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화면 오른쪽에 보면은 파워 오브 시베리아 1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뭔가 이렇게 꼬불꼬불 여러 가지 루트를 커브를 그리면서 가는 루트는 이미 개통이 된 루트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직구로 꽂히는 저 위에 있는 야말 반도에서 몽골을 거쳐가지고 저 아래쪽 상해까지 가는, 이야, 스케일 보소. 정말 대단합니다. 이게 이제 파워 오브 시베리아 2죠.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 파워 오브 시베리아 2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파워 오브 시베리아 2에 대해서 이제 건설하자라는 원칙은 합의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 파이프라인, 가스관 이런 것은 건설과 더불어서 도대체 이 가격을 얼마로 할 것인지, 그러니까 그 안에 지나가는 석유, 가스의 가격은 얼마로 할지도 미리 정해놓고 이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실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 가격을 당연히 높이 받고 싶겠죠. 그러던 차에 이란 전쟁이 터졌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란이 주변 국가에 대한 미사일을 퍼부었고요. 그중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나라는 카타르입니다.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LNG의 3분의 1 정도를 수출하는 이제 그런 나라인데, 하필 중국, 우리나라 공급하는 라인이 미사일을 맞아가지고 터져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카타르가 이제 불가항력을 선언했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다 알고 있는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중국 너희 LNG가 부족하잖아. 그러면은 우리한테 더 많은 가스를 받아야 되니까 가격, 괜찮은 가격 우리가 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시베리아 힘2 가스관 공급 가격으로 1000입방미터당 250달러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250달러 도대체 비싼 거야, 싼 거야? 감이 잘 없을 텐데, 그러면 이제 다른 나라랑 비교해 봐야 되죠.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2022년 이전, 그러니까 2020년, 2021년 정도의 러시아는 이 가격을 얼마로 유럽에 갖다 팔았냐라고 하면은 보통 1000입방미터당 275달러에서 비싸면은 한 340달러 정도로 이제 갖다 팔았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250달러를 요구한 거는 과거 유럽에 수출한 거에 비해서 한 10% 정도 깎아준 이제 그러한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몇 달러를 불렀냐? 4달러? 이렇게 부른 건 아니고요. 40달러와 비슷한 가격을 부릅니다. 얼마? 50달러를 불러요. 러시아가 250달러를 부르는데 중국이 50달러를 부른 거예요. 그러면 5분의 1이죠. 그러면 이제 이 50달러라는 가격은 뭐냐? 러시아 내부에서 러시아가 국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불해서 가스 요금을 낮춥니다. 가정용 가스 요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조금을 줘서 1000입방미터당 한 50달러 정도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러시아에 대해서 너희 러시아 국민들한테 주는 가격으로 우리한테 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협상, 타결 없어. 예스까 노까. 예스 아니면 노로 대답해 라고 하고 협상장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멘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천연가스를 둘러싸고 지금 중국이 가격을 후려쳤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황당하게 상황을 맞이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파이프라인, PNG죠.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수입되는 물량이 1년에 총 800억 입방미터 정도로 이제 보통 알려지고 있습니다. 양으로 따지면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게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베리아 힘에서 들어오는 게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4개국, 스탄 국가들에서 받은 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미얀마에서 받는 게 세 번째입니다. 어쨌든 중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LNG도, 자체 생산도, 그리고 이러한 파이프라인으로 공급받는 것들이 이제 균형을 맞추고 있는데, 그동안에 러시아는 이제 시베리아 힘 1, 원래 있던 러시아로부터 받는 가스관을 통해서 보통 1000입방미터당 240에서 280달러 정도로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제시한 250달러 정도는 뭐 그렇게 비싼 가격이 아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국이 받는 이 스탄 국가로부터 받는 국가들은 이제 얼마냐라고 보면은 1000입방미터당 한 200달러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 200달러까지는 양보할 각오도 돼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깎일 거 생각하고 우리 250 불렀는데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50 던지고 이제 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러시아가 다급하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아는 거죠. 러시아는 이제 천연가스가 넘쳐나지만 갖다 팔 곳이 없어요. 원래 러시아의 천연가스 중에 제일 많은 부분은 어디로 갔죠? 유럽연합으로 갔습니다. 아주 좋은 시장이었죠. 이거 제일 좋은 시장을 독점을 해왔는데 이것이 이제 점점 막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유럽으로 가는 것은 그동안에 많이 물량이 줄었어요. 근데 이 준 물량을 러시아가 그동안 LNG로 돌려가지고 다시 이제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유럽연합에 수출을 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작년서부터 유럽연합이 더 이상 이것도 안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LNG 같은 경우는 당연히 선박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산 LNG는 올해 말까지만 수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약이 어떻든 간에 잠깐 올해 말 수입 물량까지는 인정. 내년서부터 러시아산 LNG는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원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이게 러시아산인지 아닌지를 막 섞어가지고 그리고 저 바다 위에서 환적하는 거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속이기가 쉬워요. 하지만 LNG는 이제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LNG가 차단이 되는 상태고요. 그리고 가스건 같은 경우에도 내년 9월 말까지만 인정하기로 유럽연합이 여러 차례 벌써 결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1년 정도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스를 갖다 팔 곳이 이제 정말 뭐 튀르키예 정도 빼고 나면은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통해 가지고 러시아의 석유, 정유 이런 시설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큰 피해를 입히다 보니까 러시아의 에너지 판매 수익은 이제 급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희들 급하잖아. 그럼 50달러 받던지 아니면 말던지 알아서 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중국이 이런 식으로 배짱으로 나올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이 더 이상 천연가스가 급하지 않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 천연가스, 가스와 관련된 공급은 뭐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 땅에서 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수입인데 수입은 하나는 액화로, 즉 LNG가 있고요. 하나는 파이프라인이 있는 거죠. 중국은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밸런스를 맞추고 있어요. 첫 번째 LNG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최근에 LNG와 관련돼서 미국산 LNG 수입이 재개가 됐습니다. 지난 5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하고 회담을 했었죠. 그때 이제 뭐 결과물이 별로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부 결과물이 중국이 다시 미국산 에너지를 수입하겠다라는 거였고 그 합의 사항에 따라 가지고 올해 7월 달에 처음으로 이제 미국산 LNG가 1년 만에 다시 중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카타르가 일단은 지금 공급이 중단이 됐지만 호주, 말레이시아, 미국, 기타 등등 해가지고 충분한 양을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카타르 분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어. 그러니까 러시아산이 굳이 더 추가로 필요 없다라는 생각인 거죠.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러시아와 경쟁하는 중앙아시아 스탄 국가들도 더 많은 양을 공급을 할 여력이 있습니다. 즉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이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럽, 중국 양쪽에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 더 가깝고 그 다음에 수요도 확실하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추가 가스관 건설에 대해서 중국 정부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러시아로부터 공급받는 게 절박하지도 다급하지도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중국이 그동안 추진하던 자국 내 에너지 생산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나 이제 천연가스와 관련돼서 중국의 노력이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 2년쯤 전에 제가 말씀드렸나요?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셰일 가스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예요. 미국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 그랬죠? 이것이 생산이 잘 안 된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거대한 중국 영토 내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만 해도 엄청나죠. 상당히 많은 셰일층들이 지금 이미 확정이 돼 있는 상태예요. 저기 캐기만 하면 셰일가스, 셰일오일 다 나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 그랬죠? 미국에 비해서 개발하기가 어렵다. 지층 구조, 물,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여건들이 안 좋다라는 거죠. 중국에서 그나마 개발 상황이 괜찮은 스촨에 있는 셰일 개발 보시면 딱 사진만 봐도 야 이거 만만치 않겠다. 이 계곡에서 뭔가 생산하는 게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그동안에 사실 많은 실패를 거듭해 왔습니다만 어떻든 최근 들어서 성과가 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스촨, 중칭 이 지역의 셰일가스가 본격적으로 생산이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역과 인접한 산시성, 섬사성 이 지역에서도 생산량이 점점 능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 자체의 천연가스 생산량은 원래 자체 소비량의 40%를 넘게 국내에서 조달하고 있었는데 이게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2025년 같은 경우에는 2024년 대비 7% 정도 늘어났고요. 25년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작년보다 분명히 더 늘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 국제적인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파이프라인으로 공급받을 수 있어. LNG도 미국산까지 도입을 하고 있어. 국내 자체적으로 봤을 때도 1년에 적어도 5% 많으면 10%까지 늘어나. 그런데 왜 우리가 러시아산 도입을 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너희들이 팔고 싶으면 $50에 팔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 사겠다라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전달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참 이 시베리아의 힘2라고 하는 라인은 참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시베리아 야말 반도에서 몽골을 거쳐서 중국 북부로 쭉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중국 북부에서 다시 중국 남부에 있는 저 상해까지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스케일이 정말 큰 노선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당초 이것을 완공을 해서 매년 500억 입방메타씩 중국에 수출하겠다라는 계획인 거죠. 그러면은 이제 기존의 시베리아 힘이 한 380억. 근데 이것도 이제 점점 증설을 해가지고 440억까지 늘리면 440억 플러스 500억 하면은 얼마죠? 940억. 거의 뭐 쉽게 말해서 1000억 입방메타를 중국에 계속적으로 공급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얼마? 30년 정도는 충분히 공급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야 러시아로부터 안정적으로 저렴하게 받으면 중국은 무조건 받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국은 러시아의 속셈을 알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시베리아의 힘 1은 뭐 양쪽이 빠르게 합의해서 건설이 잘 됐어요. 그런데 시베리아 힘 2에 대해서는 중국이 계속 딴지를 걸어왔습니다. 왜? 노선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베리아 힘 2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직선 노선이긴 한데 몽골을 지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2021년에 러시아 가스프롬이 일단 타당성 조사에 합의를 하고 타당성 조사를 시행을 했고요. 2025년 9월 달에 푸틴 대통령, 시진핑 주석이 여기에 대해서 건설에 원칙적으로 합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이 몽골 노선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던 거죠. 즉 러시아는 야 이게 우리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고 몽골이 평원이잖아. 이 평원을 지나는 게 당연히 싸지. 그러니까 몽골을 경유해서 중국 북부로 들어가서 그다음에 중국이 그동안에 개발해놨던 북부에서 남부로 가는 노선들과 연결을 하면 제일 싼 거야. 그러니까 우리를 믿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중국은 이 몽골을 통과한다는 것 자체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몽골 같은 경우에는 2023년 8월에 미국과 영공개발 협정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내륙 국가지만 몽골은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러시아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미국과 잘 지내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요. 최근에 특히 몽골은 미국과 히토류 개발을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몽골이 자체적으로 이걸 막으면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만 하지만 러시아가 몽골을 움직여가지고 이걸 막으면 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 러시아에 대해서 요구에 대해서 중국은 2025년 9월 달에 일단은 자 몽골 지나가는 거 오케이 합의해 주겠어. 그런데 공급 가격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많이 할인해 줘야 돼 라는 이야기만 하고 일단 합의를 한 거죠. 그리고 그러면 얼마만큼 합의를 할 거냐라는 협상에 대해서 $250를 부른 러시아에 대해서 $50를 부르고 협상장을 떠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화면에서 제가 정리한 것처럼 특정 국가로부터의 수입 비중을 20% 이하로 낮춘다, 유지한다라는 원칙을 계속 고수를 하는 거고 중앙아시아, 그다음에 미국, 뭐 다른 호주 등등과 관련돼서 천연가스 공급망이 되게 많은데 굳이 너희들한테 더 가서 20%라는 우리의 원칙을 저버릴 수는 없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러시아에 대해서 급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체 무역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5% 미만이에요. 반면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전체 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40%에 육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러시아 전체 국내 시장은 지금 뭐 완전히 중국 기업들이 독점하다시피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천연가스와 관련돼서 시야를 좁혀보면 중국의 입장이 보다 분명히 보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체 생산 그리고 뭐 태양광, 재생에너지, 원자력 이런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2030년대 중반, 빠르면 2032년, 늦어도 2035년 되면 천연가스와 관련돼서 이제 수요가 피크를 찍고 그 다음서부터는 감소할 것이다라는 것이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이러한 중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해외의 여러 싱크탱크라든지 아니면 이제 가스 전문 관련 기관에서도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중국이 2030년대 중반서부터는 지금보다 조금 더 늘긴 하겠으나 그 다음서부터는 중국의 천연가스 수요가 늘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는 게 글로벌한 컨센서스예요. 그런데 그러면 시베리아 힘2 같은 경우는 현재 만들어졌냐? 안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공사를 착공을 해가지고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돼도 6년 이상 걸립니다. 잘 진행돼서 6년이에요. 그러면 2032년 말에 완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실제 공급은 2033년인데 그때 되면 이미 중국은 천연가스와 관련돼서 정점을 치고 내려오는 상황이라는 거죠. 물론 지금보다 요만큼 더 늘어난 상황이지만 그 수요는 이미 다 채웠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굳이 시베리아 힘2를 지금 비싼 가격으로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들여올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중국은 러시아에 대해서 경제적, 안보적인 관점에서 견제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중국의 요구 조건을 모두 수용할 때만 오케이를 하겠다라는 것이 중국의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가 반미 전선으로 점점 똘똘 뭉치고 있어라고 쉽게 이야기를 하지만 현실은 좀 다르다라는 점을 우리는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이 협력하는 분야도 있고요. 갈등하는 분야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우리 눈에 잘 들어오는 것은 이제 군사 협력과 관련된 분야인 거죠. 최근 들어서 이제 러시아의 어떤 탄도미사일, 특히 이제 요격이 매우 까다로운 이스칸다르 M 같은 이제 이 전술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 생산량이 늘어난 것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과거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이스칸다르 미사일을 발사하는 횟수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증가했느냐를 추적을 해보면 중국산 공작기가 대량으로 보급이 됐어요. 그러니까 더 성능이 좋고 물량도 많고 했던 기계들이 이제 이스칸다르 생산 공장에 배치가 되다 보니까 당연히 생산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것을 통해서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더 많이 공격을 하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양국 간의 군사 협력이 더 강력해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탄도미사일이 늘어나면 거기에 들어가는 연료도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탄도미사일에 들어가는 연료의 핵심 성분인 과염소산 암모늄 같은 경우에 미국 정보당국의 추정에 따르면 70% 이상이 중국산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전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속 물밑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다. 그리고 그 지원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은 분명한 거죠. 그리고 이제 중국과 러시아는 미래전에 대해서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즉 스타링크를 어떻게 교란할 건지, 그다음에 지금 자기들이 활용하고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과 같은 AI 기반한 드론은 어떻게 만들 것인지와 대해서 러시아와 중국이 기술 개발에 서로 힘을 합치고 있다라는 것도 지금 공식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중국에 대해서 최전선의 전투 데이터를 제공을 해줍니다. 이거에 기반해서 중국은 지금 기존의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뭐 무기 이런 것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러시아에 대해서 알려주거나 실제로 관련된 부품, 장비 이런 것들을 공급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만 보면 양국 간의 관계는 되게 끈끈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양쪽 다 상호 불신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수십 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어떻게 보면 유라시아 패권을 다투는 두 대륙 국가 간의 갈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이 러시아의 요구에 대해서 최근에 여러 가지로 배짱을 튕깁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가지 무기가 필요한 거죠. 북한이 포탄을 공급해 주지만 이것만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이제 완제품 무기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그 요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단호하게 거부를 하고 있다고. 부품이라든지 무기 생산을 위한 원료, 기자재 이런 것들은 공급을 더 늘릴 수는 있습니다만 완제품, 누가 봐도 딱 무기, 메이드 인 차이나 붙어있는 무기를 절대 러시아에 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됐을 경우에 자기들이 휘말려 들어갈 어떻게 보면 미국이나 유럽이 정한 선을 넘는 것은 꺼려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반면에 러시아도 비슷합니다. 러시아는 계속적으로 수십 년 동안에 중국에 대해서 무기를 수출해 왔어요. 지금도 사실 여러 무기에 대해서 또는 부품, 특히나
이제 전투기 엔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공급을 하고 있는데 항상 다운그레이드예요. 자기들이 쓰는 거에 비해서 뭔가 품질이라든지 성능을 낮추는 거죠. 그리고 계약상에서 제시됐던 라이선스와 관련돼서 기술을 제공해 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여기에 대한 불만도 꽤 오랫동안 누적이 돼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러시아는 중국의 어떤 공세적인 정보 획득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즉 러시아 방위산업, 우주산업 관계자들이 중국 간첩에 계속 포섭이 되거나 매수되는 일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량의 미사일 또는 우주와 관련돼 있는 기밀들이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것이 러시아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당장 전쟁을 치르고 러시아와 중국 간의 관계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 보니까 러시아가 그냥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두 나라의 갈등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이제 이 단순히 지금은 이제 서로가 서로를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는 라이벌이야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라시아 대륙이라고 하는 거대한 대륙에서 대륙 국가 두 나라가 경쟁을 하는 것은 필연적인 거죠. 러시아는 이제 중앙아시아를 거점으로 해서 이 지역 광대한 면적에 대해서 우리는 지역 안보를 책임지는 존재야. 그러니까 우리와 협력하고 우리가 주도하는 이 시스템에 들어오면 잘 살 수 있어라고 그래서 스탄 국가를 비롯한 구소련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영향력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춰왔던 거죠.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의 경제력이 이제 엄청나게 향상이 되면서 이 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많은 국가들은 러시아보다는 중국이 훨씬 더 신뢰성 있고 얻을 게 많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러시아가 대체 불가능한 국가에서 대체 가능한 국가로 위상이 격화되고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양국의 어떤 물밑에 근본적인 불신, 갈등 관계가 내재하고 있었던 거죠. 최근 들어서는 양국의 이러한 갈등 관계가 저 위에 북극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북극 항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너무 낭만적으로 또는 나이브하게 무슨 이야기냐? 이 북극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남극과 달리 이 기득권이 존재하는 그런 지역인 거죠. 가장 기득권이 많은 나라는 어디죠? 당연히 러시아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북극 항로 이야기를 하면은 북동항로, 북서항로 이야기를 합니다. 북서항로는 캐나다, 알래스카를 지나는 항로고요. 북동항로는 러시아를 지나는 항로입니다. 러시아를 지나는 항로가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기반 시설도 좀 갖춰져 있는 이러한 편이죠.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북극이라고 하는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얼음이 녹고 있는 이러한 공간은 공해가 아니에요. 당연히 자국의 영토의 연장이고 그다음에 지금 눈 밑에 얼음 밑에 묻혀 있다가 떠오르는 모습을 드러내는 암초들은 다 여기부터 영유권 그리고 배타적 경제 수역 정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중국은 반대를 합니다. 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북극이라고 하는 지역이 남극처럼 지구 공공재라고 돼야 자기들이 이용하기가 편한 거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북극과 관련돼서 활동들을 되게 강조를 하고 있고 끊임없이 탐사선도 보내고 있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 러시아는 당연히 견제하고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로가 서로의 속셈을 잘 알고 있는 거죠. 이러한 큰 스케일에서 갈등이 이번에 시베리아 힘2 공급을 둘러싼 갈등으로 드러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한쪽은 $250, 한쪽은 이를 싹 뺀 $50. 이게 협상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나 너희 거 필요 없어 라고 하는 통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통보에 대해서 과연 러시아가 수정안을 제시를 하고 또 여러 가지 협상안을 제시를 할지 아니면 러시아도 더 이상 너와는 이야기 안 할 거야 라고 박차할 수 있을지 이거 지켜보는 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그런 상황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양쪽의 입장은 이제 점점 첨예한 그런 갈등으로 변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중국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을 원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이야기를 또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중국과 러시아는 비슷하지만 많이 달라요. 가장 다른 점은 의외로 러시아의 이런 전략적 그 타임스팬, 시간을 설정해 놓은 것이 짧습니다. 이에 비해서 중국은 되게 크게 길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유라시아와 관련돼 있는 여러 전략들을 보면 50년 정도 단위를 보고 접근을 하는 거죠. 근데 그에 비해서 러시아는 의외로 짧아요. 즉 푸틴이라고 하는 이 대통령의 어떤 생물학적인 연령, 당장의 집권과 관련돼 있는 그러니까 5년 정도를 보고 간다라고 보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양국의 관점이 충돌을 빚는 지점이 유럽입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유럽연합 마음에 안 들죠. 나토 더더욱이나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전술들을 통해서 냉전 이후에 러시아를 포위시켜 놓고 있는 유럽 안보 체제를 개편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야만 러시아가 더 넓은 영역에서 활동을 하고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상을 바꿔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중국은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 안보 체계를 흔들고 공세적인 모습으로 나가면 유럽이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경계 수위를 지금보다 훨씬 높일 수밖에 없고 당연히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유럽이 중국에 대해서 경계 수위를 높였는데 더 높일 거 아니냐라는 거죠. 현재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럽 시장, 유럽 기업, 유럽과의 협력이 필요한 상태인데 이것이 가로막히는 것을 원치 않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가 진짜 힘 빠진 그런 존재가 되는 것도 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원하는 것은 적절하게 힘이 빠져서 중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러시아 정도를 희망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병 주고 한쪽에서는 약 주고라는 거죠. 전쟁에서 지지 않을 만큼만 도와주지만 그렇다고 전쟁에 이길 만큼 도와주지도 않고 그렇다고 전쟁에 이길 만큼 돈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가격대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부를 하고 있다라는 게 중국의 입장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중국과 러시아 비슷하게 반미라는 틀에서는 보이지만 양쪽 모두 서로를 근본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점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4달러가 아니고 50달러를 외친 중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에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